그릇 공장. 하편. 여름 방학이 되었지만 형은 여전히 밤늦게 집에 들어오곤 했다. 전과 달리 옷차림에 신경 쓰는 모습이며 머리에 스프레이까지 뿌리는 걸로 봐서 그 여고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형 몰래 엄마와 외식을 하러 나갔던 어느 무더운 날이었다. 시내에 새로 문을 연 일본식 돈가스와 메밀국수를 파는 식당에 갔다. 정식을 시키면 둘 다 먹을 수 있었으므로 우리는 정식 2인분을 시켰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식당 문이 열리더니 그 아저씨가 들어왔다. 엄마 애인이자 엄마의 전직 사장 아저씨는 엄마를 발견하더니 얼굴에 웃음을 보이며 곧장 우리 테이블로 와서 앉았다. 아저씨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장 차림이었는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넓게 벗어진 이마와 코에 흐른 땀을 닦았다. 약속된 만남이었는지 엄마는 나와 달리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엄마 친구야. 두 사람이 동시에 나에게 말했다. 나이가 10살은 좋게 차이나 보이는데 친구라니 어불성설이었다. 음식이 나오자 어색한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아저씨는 곧바로 같은 걸로 시켰다. 엄마와 나는 말없이 음식을 먹었고 아저씨는 잠자코 기다렸다. 그러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아저씨였다. 엄마가 그러는데 공부를 참 잘한다고.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 채 입안에 든 음식을 씹었다. 계속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 아저씨가 장학금으로 등록금 대줄게. 자신의 찬 목소리였다. 엄마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도 싫지는 않았는지 후 웃었다. 나는 여전히 말은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중학교 1학년 여름은 비가 많이 내렸다. 장마가 끝나고도 물폭탄을 퍼붓듯이 소나기가 내렸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나는 어릴 적 어느 날이 생각난다. 예전에 개천 위로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공장 마을로 가는 하나뿐인 다리 위까지 물이 넘실거렸다. 흙탕물이 한바탕 지나간 뒤에는 다리 위에 토사와 꺾어진 나뭇가지, 온갖 쓰레기들이 나동그라져 있었다. 지금은 비가 많이 내려도 도로 밑에 깔아둔 집채만 한 파이프를 통해 물이 흘러 시를 가로지르는 강으로 합류한다. 엄마가 그릇 공장에 다니던 시절 잔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과 나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밤에 다시 공장으로 간 적이 종종 있었다. 그날따라 밤에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해서 형과 나는 우산 없이 공장에 간 엄마가 걱정되었다. 우리는 노란색 우비를 입고 엄마에게 가져다줄 우산을 들고 다리를 건너 공장 마을로 향했다. 엄마가 언제 퇴근하는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공장 앞에서 기다렸다. 그러다가 형이 공장 옆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려고 뛰었다. 그래도 안 보였는지 나보고 창문 아래에 엎드리라고 했다. 나는 형의 쫄따구답게 형에게 등을 내주었다. 내 등을 밟고 올라선 형은 이내 내려왔다. 아무도 없어. 형의 말에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공장 안에는 잔업을 하고 있는 엄마가 있어야만 했다. 그래야 엄마에게 우산을 건네주고 우리 아들 효자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 형은 불빛이 흘러나오는 다른 창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며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엎드려야만 했다. 형은 내 등 위에서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 형, 엄마 보여? 나 힘들어. 내가 징징대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제야 내려왔다. 엄마 봤어? 내가 물었지만 형은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내 손을 잡고 집에 가자고 했다. 왜, 엄마 기다려야지. 내가 형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내 손을 꼭 붙잡고 무작정 다리 쪽으로 향했다. 내가 저항하자 자기는 갈 거니까 여기에 있든지 말든지 하라고 소리쳤다. 나는 울먹이며 형을 따라 나섰다. 형이 창 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날 이후 나는 물어보지 못했다. 묻고 싶을 때마다 내리는 빗물마저 스며들지 못할 정도로 힘을 줘 꽉 담은 형의 입술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날 집에 도착한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일 밤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잠결에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를, 그러니까 사기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던 것도 같다. 엄마는 잔업을 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날에는 공장에서 그릇들을 박스에 담아 많이 가져오곤 했는데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싸게 팔아서 부수입을 올렸다. 유난히 덥고 비가 많이 내렸던 그해 여름 방학이 끝나고 우리는 학교로 돌아갔다. 겨울에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형은 학원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내에는 인문계 남자고등학교가 2개 있었는데 그중 한 개는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까운 학교로 진학하려면 입학고사를 통과해야 했다.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가 형이 만나는 누나가 다니는 여고와도 가까웠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만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이다. 형의 모의고사 성적은 시험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이 될 수 있는 경계에 있었다. 형은 학원이 끝나고도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다. 그러던 9월의 어느 날 남쪽에서 커다란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 나오는 일기예보에서 비를 많이 뿌리고 바람도 거셀 거라고 했다. 당일이 되자 오전부터 내리는 비의 양이 심상치 않았다. 시내를 관통하는 강이 범람해서 가장 큰 다리마저 집어삼켰다. 학교에 있던 형과 나는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에서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오후 수업은 모두 취소되었고 보호자가 데리러 오는 학생만 귀가 조치되었다. 다리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사는 학생들은 집에 갈 수 없었다. 학교 측에서는 귀가할 수 없는 학생들을 모아 그날 밤 체육관에서 재울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더니 다행히 범람했던 강이 수위가 다리 아래까지 내려갔다. 저녁이 다 된 시각에 엄마가 아저씨의 차를 타고 형과 나를 데리러 학교에 왔다. 우리는 아저씨의 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다리를 지나갈 때 그 아래로 넘실대는 흙탕물이 보이자 나는 무서워졌다. 이제껏 강이 이렇게나 범람했던 적이 있었던가? 일부러 호들갑을 떨며 떠드는 나와 달리 형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어린 시절 비가 아주 많이 내렸던 어느 날 공장의 창문 안을 들여다봤던 그날의 형처럼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그날 밤 형은 엄마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독서실에 가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뉴스에서는 전국의 홍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도하고 있었다.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얼마나 더울지 몰라서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고 하늘엔 먹구름만 가득했다. 아침을 먹고 있는데 경찰관 2명이 찾아와서 초인종을 눌렀다. 엄마는 영문을 모른 채 문을 열어줬고 형과 나는 밥상에서 물러나 엄마 뒤에 섰다. 경찰은 형의 여자친구가 어젯밤 실종되어서 조사할 게 있으니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말했다. 엄마와 나는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형은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며 어젯밤까지 독서실에서 같이 있었다고 경찰에게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울상이 된 형과 함께 경찰들을 따라갔고 나는 학교에 가야만 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그날 내내 안절부절 못하며 딴 생각을 했다. 그러다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 사건의 실마리를 들을 수 있었다. 좀 전에 여고생 시신 한 구가 바다와 접하는 강하류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어젯밤 우리 동네에 있는 개천이 도로를 걸어가다 집안 치마로 인해 바닥이 푹 꺼져버렸다고. 형의 여자친구는 그대로 급류에 휩쓸려 바다까지 떠내려간 모양이다. 담임 선생님은 시내 곳곳이 위험할 수 있으니 하굣길에 모두 조심하라고 말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 누나의 옷은 거의 찢겨 몸 이곳저곳에 긁힌 자국이 나 있었다고 한다. 형은 여자친구의 장례식에 가기 위해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좀처럼 매지 않던 교복 넥타이도 똑바로 맸다. 밤새 울었던 흔적을 감추기 위해 눈물은 닦았지만 눈두덩이 퉁퉁 부었고 눈알이 충혈되어 있었다. 오후에 장례식에서 돌아온 형은 아무런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을 두드리고 안에 들어가서 마치 넋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방바닥에 앉아있는 형 옆에 나란히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긴 침묵을 먼저 깬 사람은 나였다. 나는 하필 그때 왜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다. 어릴 적 비가 많이 내렸던 날 잔업을 나간 엄마에게 밤에 우산을 갖다 주러 형과 함께 공장에 갔던 일, 그 후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 형과 얘기하고 싶었다. 그날 형이 창문 안에서 무엇을 받기에 나를 끌며 집으로 되돌아왔는지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형은 내 말을 다 듣고도 묵묵부답이었다. 뭔가 말을 꺼내려다 멈추고 다시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었다. 마침내 입을 연 형은 내 물음과 상관없는 말을 하였다. 너 여자 가슴 실제로 본 적 있어? 영화에서 말고 실제로. 나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형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여자친구가 자기 가슴을 보여줬어. 그날 독서실에 우리밖에 없었어. 그 물난리에 누가 공부하러 왔겠어. 여자친구가 나를 독서실 옥상으로 불러내더니 가슴 보여주면 공부 열심히 할 거냐고 물었어. 전부터 내가 보여달라고 졸랐거든. 내가 그러겠다고
반드시 집 근처 남고에 합격하겠다고 했더니 셔츠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풀어서 가슴을 보여줬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젖꼭지가 선홍빛이었어.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손을 내밀었는데 안 된다고, 그냥 보기만 하라고 그래서 잠자코 보고만 있다가 여자친구가 다시 옷을 입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형은 입을 앙 다물고 울음을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형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되려 그게 뭐냐고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라고 말했다. 형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다시 입을 열고 웅얼거렸다. 안전제일. 나는 잘 못 들어 다시 물었다. 뭐였다고? 창 안쪽 사무실 벽에 빨간색 글씨로 안전제일이라고 쓰여 있었어. 형이 무표정한 얼굴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안전한 게 제일인데. 형은 다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내 머리를 계속 쓰다듬으며 안전제일이란 말을 되새김질했다. 나는 죽은 여자친구 때문에 형이 미쳐버린 건 아닌지 염려됐다. 그때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는 앉아있는 형을 보자마자 자세를 낮춰서 껴안았다. 형은 엄마의 품속에서 내내 참아왔지만 내 앞이라서 참아낼 수 없었던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다. 그동안 형의 가슴속을 메우고 있던 형언할 수 없던 갖가지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엄마는 우는 형을 끌어안고 괜찮아, 괜찮아 하며 연신등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나는 정체를 알기 어려운 형의 울음소리와 엄마와 형이 서로 껴안은 낯선 광경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우리 세 사람은 오후 내내 그 방에 함께 있었다. 나는 뭐라고 콕 집어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날 이후로 형과 엄마의 사이가 조금은 좋은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안전제일은 생산량 증대와 1등 품질에 이어 형에게 남은 인생의 모토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형은 여자친구와의 약속대로 집 근처 인문계 고등학교에 합격했다. 그 후로 3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공부해서 서울의 한 사립대의 국어교육과에 진학했다. 지금은 고향 근처 광역시의 한 중학교에서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언젠가 불법 복제 비디오 테이프나 팔던 형이 학생 주임교사가 되었다는 엄마의 말에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엄마는 형과 내가 고등학생 때 그 아저씨와 재혼해서 고향에서 살았다. 그 아저씨는 간암으로 고생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아저씨는 약속대로 형과 나의 대학 등록금을 대주었으나 엄마의 돈인지 아저씨의 돈인지 알 길은 없었다. 엄마는 가끔 손주들을 보러 형네 집에 오가다가 근래엔 기력이 쇠하여 차츰 왕래를 줄였다. 이제 형과 나는 엄마를 보려면 고향에 갈 수밖에 없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면 지금은 사라져버린 형과 내가 뛰어놀던 개천과 그릇 공장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가끔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는 형의 모습을 보며 나는 형도 뭔가를 떠올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비가 많이 내리던 그날 형이 공장의 창문 안으로 본 게 안전제일 뿐만이 아니라고 의심하지만 이제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